여러분 혹시 알고 계셨나요? 한국에서 매년 겨울철만 되면 욕실에서 발생하는 사고로 수많은 어르신들이 응급실로 실려간다는 사실을요. 언론에는 잘 드러나지 않지만 의료 현장에서 40년 이상 환자를 지켜본 제 경험으로 말씀드리면 이 문제는 단순히 불편이나 작은 상처에 그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심장마비, 뇌졸중, 골절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합니다. 그 정도는 아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만 실상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합니다. 제가 기억하는 한 환자분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8세의 한 어르신은 평생 매일같이 아침 저녁으로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하셨습니다. 가족들은 늘 아버지가 건강한 건 매일 목욕 덕분이다 라고 자랑했지요. 하지만 어느 추운 겨울날 욕실에서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가족이 다행히 바로 발견했기에 목숨을 건지셨지만 그날 이후로는 이전처럼 걷거나 움직이기 어려워지셨습니다. 깨끗한 습관이라 믿었던 행동이 오히려 인생의 균형을 바꿔놓은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이런 생각이 드시나요? 나는 아직 괜찮은데 매일 목욕이 왜 위험하지? 바로 그 의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주제입니다. 저는 여러분께 단순히 공포를 심어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정확한 정보를 통해 스스로를 지키고 사랑하는 가족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어르신 세대는 청결을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전쟁 이후 가난하고 열악한 위생 환경 속에서 성장하신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시절에는 매일 씻는 것이 사치였고 깨끗이 씻는다는 것은 곧 건강과 존엄을 지키는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라도 씻지 않으면 불안하고 불편하다고 느끼십니다. 하지만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신체가 젊을 때처럼 환경 변화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특히 65세를 넘어서면 천 조절 능력, 혈압 안정 능력, 균형 감각이 크게 떨어집니다. 이런 변화들이 욕실이라는 제한된 공간에서 동시에 작용하면 아주 작은 실수가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겨울철 욕실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장면을 떠올리시나요? 따뜻하고 편안해 보이지만 바로 그 순간이 가장 위험할 때입니다. 뜨거운 물속에서 혈관은 순식간에 확장되고 심장은 급격한 변화를 따라잡으려 애씁니다. 그 결과 갑작스러운 저혈압, 어지럼증, 심지어 실신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가 매년 병원에서 만나는 수많은 사례가 이를 증명합니다. 단순히 몸이 약해서 그렇다라고 치부하기에는 너무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일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통해 저는 여러분께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나누고자 합니다. 하지만 단순히 위험만을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각 진실 뒤에는 반드시 여러분이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과 지혜도 함께 드릴 겁니다. 그 방법은 제가 오랜 세월 수천 명의 환자를 진료하면서 직접 검증한 것들이기에 실제 생활에 바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매일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될 이야기를 끝까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몇 분이 어쩌면 사랑하는 가족의 10년을 지켜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첫 번째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뜨거운 물의 함정, 한국의 겨울 유난히 차갑고 길지요. 그래서 많은 어르신들이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뜨끈한 물에 몸을 담그곤 합니다. 마치 그 순간만큼은 모든 근심이 씻겨 내려가는 듯한 기분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 따뜻함이 사실은 심장과 혈관에 가장 큰 부담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아시는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 제가 40년 동안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환자들이
공통적으로 보였던 문제 중 하나가 바로 뜨거운 물로 인한 혈압 변화였습니다. 젊었을 때는 뜨거운 물이 몸의 피로를 풀어주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혈관이 순간적으로 확장되며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심장은 이 변화를 따라잡지 못해 심각한 부정맥이나 심부전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협심증, 심근경색을 앓았던 분들에게는 치명적일 수 있지요. 실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82세 김모 어르신은 평생 목욕광이라고 불릴 만큼 매일같이 뜨거운 물에 들어가셨습니다. 가족들도 늘 그 모습을 당연하게 받아들였고 어르신 스스로도 내 건강의 비결은 바로 매일 목욕이다 라고 자랑하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겨울날 평소와 다름없이 뜨거운 물에 몸을 담그던 중 갑자기 호흡이 가빠지고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다행히 곁에 있던 아들이 급히 119에 신고해 목숨은 건지셨지만 이후로는 심장이 예전 같지 않아 약물 치료와 꾸준한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평생의 습관이 하루아침에 건강을 위협하는 순간으로 바뀐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과학적 근거입니다. 실제로 노인의 경우 41도 이상의 뜨거운 물에 15분 이상 몸을 담그면 심혈관계 부담이 2030%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휴식을 취하는 행위가 아니라 마치 가볍게 조깅을 하는 것과 비슷한 심장 부담을 주는 셈입니다. 젊은 사람이라면 괜찮을지 몰라도 이미 노화로 자율신경계가 약해진 65세 이상 어르신들에게는 위험한 도전이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이러한 위험을 줄이기 위해 몇 가지 구체적인 방법을 환자들에게 늘 권장합니다. 첫째, 물의 온도를 반드시 38~40도 이하로 유지하세요. 손등에 물을 뿌려 편안하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가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오랫동안 뜨거운 물에 있으면 몸은 편안해지는 듯하지만 사실은 심장은 그 시간 동안 끊임없이 무리를 당하고 있습니다. 셋째, 목욕 전후에는 반드시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세요. 탈수 상태에서 뜨거운 물에 들어가면 혈압이 더 쉽게 떨어집니다. 넷째, 앉아서 목욕하거나 샤워하는 습관을 들이세요. 혹시 모를 실신에 대비해 낙상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 목욕하지 말고 가족이 근처에서 지켜봐 주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80세 이상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이쯤에서 혹시 이런 의문이 드실지도 모릅니다. 그럼 이제 평생 뜨거운 물에 못 들어가는 건가요? 아닙니다. 중요한 건 습관의 전환입니다. 뜨거운 물 대신 미지근한 물에서 짧게 목욕을 즐겨도 충분히 몸을 이완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에는 처음에는 아쉬웠지만 오히려 지금은 가볍고 상쾌하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뜨거움이 아니라 편안함을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억하셔야 할 점이 있습니다. 사고는 대체로 나는 괜찮다라는 자만심 속에서 일어납니다. 하지만 몸은 나이를 속이지 않습니다. 65세 이후의 신체는 미묘한 변화에도 크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앞으로의 삶을 더욱 안전하게 만들기 위한 지혜입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심장을 지키고 나아가 생명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진실을 확인했으니 다음으로는 또 다른 은밀한 위험, 바로 피부 건강에 얽힌 이야기를 이어가겠습니다. 피부의 비밀. 여러분, 혹시 이렇게 생각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매일 뜨거운 물로 구석구석 씻는 것이 오히려 피부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요. 많은 분들이 청결을 위해 혹은 깔끔한 습관이라고 믿으며 매일같이 비누로 몸을 씻습니다. 그러나 나이가 들수록 피부는 젊을 때와 달라지고 그로 인해 오히려 깨끗함이 병이 되는 순간이 찾아옵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수많은 어르신들 가운데
공통적으로 호소하던 증상이 바로 심한 피부 건조와 가려움증이었습니다. 78세 김모 할머니의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평생 청결을 철저히 지키시며 하루도 빠짐없이 목욕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밤마다 가려움증 때문에 잠을 설치기 시작하셨습니다. 검사 결과 피부가 극도로 건조해져 있었고 미세한 균열까지 발생한 상태였습니다. 본인은 깨끗하게 씻어서 건강을 지켜왔다고 생각하셨지만 사실은 매일같이 씻는 습관이 피부의 보호막을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학적으로 설명드리자면 65세 이상이 되면 피부의 지질 생성이 20대의 절반 수준으로 떨어집니다. 다시 말해 피부 스스로 수분을 붙잡고 보호할 힘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런 상태에서 매일 뜨거운 물과 강한 비누로 씻으면 남아있던 보호막까지 사라지고 피부는 갈라지며 쉽게 손상됩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65세 이상 노인이 일주일에 4번 이상 전신을 비누로 씻을 경우 피부 건조증 발생률이 60% 이상 증가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단순한 불편을 넘어 긁다가 피부가 상처나고 세균 감염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는 피부가 갈라져 세균 감염으로 입원한 환자를 여러 차례 보았습니다. 깨끗이 씻었는데 왜 병원에 와야 하죠? 라는 질문을 자주 받았지요. 그 이유는 단 하나, 깨끗함이 과해져 면역의 방패까지 함께 벗겨졌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환자분들에게 다음과 같은 노인 피부 지침을 알려드립니다. 첫째, 목욕 횟수는 주 3회 정도가 적당합니다. 피부는 회복할 시간이 필요합니다. 둘째, 비누는 겨드랑이, 사타구니 등 꼭 필요한 부위에만 사용하고 전신에는 되도록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비누나 클렌저는 반드시 약산성 pH 5.5, 6.0를 고르세요. 일반 비누는 알칼리성이어서 피부를 더 건조하게 만듭니다. 넷째, 목욕 직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발라야 합니다. 이 짧은 황금 3분이 수분 증발을 막는 핵심입니다. 다섯째, 세라마이드나 히알루론산이 들어있는 보습제를 사용하세요. 세라마이드는 피부의 보습 장벽을 형성하고 히알루론산은 스펀지처럼 수분을 끌어당겨 촉촉함을 유지해줍니다. 제가 권한 이 방법을 2주간 실천하신 김모 할머니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밤마다 긁느라 잠을 못 이루시던 분이 가려움증이 80% 이상 줄어들었고 다시 평온한 수면을 되찾으셨습니다. 단순히 깨끗함을 줄였을 뿐인데 삶의 질이 달라진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안 씻으면 더럽다 라는 이유로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이 씻는 것이 항상 건강을 지켜주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요. 오히려 피부는 적당히 씻고 적절히 보호할 때 가장 건강합니다. 우리의 피부는 단순히 외부를 감싸는 껍질이 아닙니다. 세균과 외부 자극으로부터 우리 몸을 지키는 첫 번째 방어막입니다. 이 방어막이 무너지면 그 뒤의 건강도 쉽게 흔들리게 됩니다. 이제부터라도 매일 씻는 것이 좋은 것이라는 오래된 믿음을 내려놓고 피부의 언어에 귀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과유불급, 주구어 유부지이라는 사실입니다. 너무 과한 청결은 병을 부르고 적당한 청결과 보습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이제 피부의 이야기를 마치고 곧 이어질 부분에서는 욕실이라는 공간에서 벌어지는 또 다른 위험, 바로 낙상사고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욕실의 위험한 순간, 여러분, 집안에서 가장 안전해 보이는 공간이 어디라고 생각하시나요? 거실일까요? 아니면 침실일까요? 많은 분들이 욕실을 크게 위험한 장소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제가 수십 년간 진료하면서 가장 자주 접했던 노인 외상사고의 현장은 바로 욕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목욕 중 혹은 목욕 직후에 발생한 낙상은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는 치명적인 결과로 이어지곤 했습니다. 실제로 88세 이 모 어르신의 경우가 떠오릅니다. 겨울철 어느 날 목욕을 마치고 욕조에서 나오던 중 발이 미끄러져 그대로 넘어지셨습니다. 결과는 고관절 골절이었습니다. 수술은 무사히 끝났지만 그 이후로는 혼자 걷는 것이 불가능해졌습니다. 평생 독립적으로 생활하시던 분이 하루아침에 휠체어에 의존하게 된 것입니다. 그분은 욕실에서 단 한 번 넘어진 게 내 삶을 송두리째 바꿔버렸다라고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욕실 낙상 중 38%가 목욕 중이나 직후에 발생합니다. 특히 고관절 골절은 노인에게 가장 치명적인 외상 중 하나입니다. 세브란스 병원의 연구에서는 80세 이상 노인이 고관절 골절을 당했을 때 1년 내 사망률이 무려 25%에 달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즉, 4분 중 1분이 단 한 번의 낙상으로 인해 삶을 마감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한 번 넘어졌다가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욕실에서의 낙상이 위험할까요? 첫째, 욕실은 늘 젖어 있어서 바닥이 미끄럽습니다. 둘째, 뜨거운 물로 인해 혈압이 순간적으로 떨어지고 어지럼증이 생기기 쉽습니다. 셋째, 노화로 인한 균형 감각의 저하가 겹치면서 작은 실수도 크게 확대됩니다. 이러한 3가지 요인이 동시에 작용하면서 욕실은 사실상 은밀한 위험지대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대비할 수 있을까요? 저는 환자들에게 항상 몇 가지 간단하지만 효과적인 방법을 강조합니다. 첫째, 욕실 바닥에는 반드시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아두세요. 작은 투자로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 안전장치입니다. 둘째, 욕조와 병이 주변에는 손잡이를 설치하세요.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이 왔을 때 이 손잡이가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셋째, 욕실 의자를 활용하세요. 서서 샤워하기보다는 앉아서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며 실제로 낙상 위험을 90% 이상 줄여줍니다. 넷째, 목욕 전후에는 천천히 움직이세요. 특히 일어날 때는 급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섯째, 가능하다면 혼자서 목욕하지 마시고 가족의 도움을 받으세요. 80세 이상이라면 이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들을 꾸준히 지키신 한 환자분이 계십니다. 85세 이모 할아버지는 예전에는 자주 미끄러져 넘어지셨지만 제가 알려드린 안전수칙을 철저히 지키신 뒤로는 1년 넘게 단 한 번도 사고가 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앉아서 샤워하는 것이 훨씬 편하고 여유롭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습관을 바꾸는 것이 안전을 지키는 가장 큰 무기였던 것입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욕실에서 혼자 목욕하고 계시다면 꼭 이번 내용을 알려드리시길 바랍니다. 낙상은 단 한 번이면 충분합니다. 하지만 그 한 번은 평생을 바꾸는 치명적인 사건이 될 수 있습니다. 작은 준비와 습관의 변화가 노후의 안전과 존엄을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욕실의 은밀한 위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어지는 다음 이야기에서는 또 다른 숨겨진 변수, 바로 천과 수면의 관계 속에 숨어있는 역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과 수면의 역설,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뜨거운 물로 몸을 뜨고 나면 숙면에 도움이 된다. 젊었을 때는 이 말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65세 이상이 되면 이야기는 완전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제가 연구팀과 함께 진행한 수면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200명을 대상으로 실험한 결과는 매우 충격적이었습니다. 뜨거운 물로 목욕을 한 그룹은 오히려 수면의 질이 저하되고 깊은 잠에 드는 시간이 짧아졌으며 밤중에 깨는 횟수가 크게 늘어났습니다. 뜨거운 목욕이 숙면을 돕는다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역설적으로 건강을 해치는 결과로 이어진 것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생길까요? 그 이유는 천 조절 능력의 저하 때문입니다. 젊을 때는 뜨거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천이 서서히 떨어지면서 자연스럽게 멜라토닌 분비가 촉진되어 수면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천 변화에 적응하는 능력이 떨어져 뜨거운 목욕 후 천이 불규칙하게 떨어지거나 급격히 낮아집니다. 그 결과 몸이 안정되지 못하고 오히려 뒤척이며 잠을 설치게 되는 것이지요. 82세 이모 할머니의 사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평생 잠들기 전 뜨거운 목욕을 하는 습관이 있던 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수십 년간 불면증으로 고통받아 오셨습니다. 제가 권한 것은 간단했습니다. 물 온도를 38도 정도로 낮추고 목욕 시간을 5도에 10분으로 줄이며 잠들기 3시간 전에 목욕하도록 습관을 바꾸는 것이었습니다. 놀랍게도 몇 주 만에 깊은 잠을 잘 수 있었고 오랫동안 의존하던 수면제도 끊을 수 있었습니다. 습관의 작은 변화가 수십 년 고통을 해결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중요한 이유는 단순히 잠을 잘 자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수면은 노년기 건강의 핵심입니다. 좋은 수면은 면역력을 높이고 치매와 같은 인지 질환을 예방하며 우울증과 같은 정신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반대로 수면의 질이 떨어지면 노화가 가속화되고 각종 만성 질환의 위험도 높아집니다. 따라서 목욕 습관이 단순히 위생의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과 직결된 문제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렇다면 노인에게 가장 적절한 수면을 위한 목욕법은 무엇일까요? 첫째, 물 온도는 반드시 미지근해야 합니다. 38도 전후가 가장 적당합니다. 둘째, 목욕 시간은 짧게 5대 10분을 넘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목욕은 잠들기 직전이 아니라 최소 3시간 전에 하셔야 합니다. 그래야 천이 안정되면서 자연스럽게 졸음이 찾아옵니다. 넷째, 목욕 후에는 따뜻한 허브차 한 잔이 도움이 됩니다. 몸 안쪽부터 따뜻해지면서 편안함을 느끼게 하지요. 다섯째, 전신 목욕 대신 발만 담그는 조격을 활용하는 것도 좋습니다. 발을 따뜻하게 하면 전신 혈액순환이 개선되면서 이완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78세, 박모 어르신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께 교훈이 됩니다. 20년 동안 불면증에 시달리며 약에 의존하던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뜨거운 목욕 대신 미지근한 조격으로 바꾸고 시간을 3시간 앞당기니 20년 만에 처음으로 약 없이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간단한 방법으로 내 인생이 바뀔 줄은 몰랐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과 수면의 관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상식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젊었을 때의 습관을 그대로 이어가는 것이 오히려 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이것이 바로 노년기의 역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잠을 잘 못 이루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꼭 권해드리세요. 숙면은 노년의 삶의 질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단순한 목욕 습관의 변화만으로도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천과 수면에 숨겨진 역설을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는 너무 깨끗하려다 오히려 병을 불러오는 놀라운 현상, 바로 청결의 역효과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깨끗함의 역효과, 우리는 평생 이렇게 배워왔습니다. 깨끗이 씻어야 건강하다. 그러나 노년기에 들어서면 이 상식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믿기시나요?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통해 이 역설적인 진실을 확인했습니다. 너무 자주 너무 강하게 씻는 습관이 오히려 몸의 방어막을 무너뜨리고 각종 질환을 불러오는 원인이 되곤 했습니다. 우리 피부에는 마이크로바이옴이라고 불리는 수많은 유익한 세균이 살고 있습니다.
이 좋은 세균들은 나쁜 세균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보이지 않는 군대와도 같습니다. 하지만 매일 비누와 항균 제품으로 전신을 씻어내면 이 군대마저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젊을 때는 빠르게 회복되던 균형이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크게 늦어집니다. 그 결과 피부 면역력이 약해지고 작은 상처나 자극에도 쉽게 감염이 발생하는 것이지요. 83세정 모 할머니의 사례는 이를 잘 보여줍니다. 평생 하루도 빠짐없이 전신을 비누로 씻으시며 내 건강 비결은 청결이라고 자랑하셨습니다. 그러나 매년 겨울마다 피부 감염으로 병원을 찾으셔야 했습니다. 검사 결과는 단순했습니다. 좋은 세균이 사라져 피부 방어력이 약해진 탓이었습니다. 결국 너무 청결했기 때문에 병에 걸린 것이었습니다. 연구에서도 같은 결과가 드러납니다. 매일 비누로 전신을 씻는 75세 이상 노인은 일주일에 2세 3회만 목욕하는 노인에 비해 피부 면역력이 평균 35% 낮았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매일 목욕하는 노인들이 상기도 감염, 즉 감기나 기관지염에 더 자주 걸린다는 결과도 나왔습니다. 피부 면역 체계와 호흡기 면역은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노년기에는 오히려 병의 문을 열어주는 셈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전신 목욕은 주 200% 유지하세요. 건조한 환경은 피부 세균 균형을 쉽게 무너뜨립니다. 실제로 83세 경모 할머니는 이러한 방법을 1년간 꾸준히 실천하셨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이전에는 매년 겨울마다 반복되던 피부 감염이 단 한 번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피부가 촉촉하고 건강해졌다고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교훈은 하나입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깨끗함의 정도가 아니라 균형에서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너무 더럽게 지내도 문제지만 너무 과하게 씻어도 문제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적당함이 최고의 약이 됩니다. 혹시 지금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항균 제품을 쓰며 매일같이 전신을 씻고 계신가요? 그렇다면 오늘의 이야기를 꼭 알려드리세요. 깨끗함이 곧 건강이라는 믿음이 오히려 병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요. 이제 우리는 청결의 역효과까지 확인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내용을 종합하여 삶의 지혜와 마무리의 메시지를 나누고자 합니다. 삶의 지혜와 마무리 여러분, 지금까지 저는 노년기의 목욕과 관련된 5가지 충격적인 진실을 말씀드렸습니다. 뜨거운 물이 심장을 위협하고 매일 목욕이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며 욕실에서의 작은 낙상이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사실, 청과 수면의 역설, 그리고 과도한 청결이 오히려 면역을 약하게 한다는 점까지 들으시면서 혹시 마음이 무거워지셨나요?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오늘의 이야기는 단순히 공포를 전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삶을 지키는 지혜를 나누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만나면서 한 가지 공통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많이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히 하는 것에서 온다는 사실입니다. 너무 많이 씻고 너무 뜨겁게 하고 너무 오래 하는 것이 아니라 적절한 횟수와 적당한 온도, 그리고 균형 잡힌 습관이 오히려 건강을 지켜줍니다. 93세 환자분 한 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릴 땐 물이 귀해서 못 씻었고 늙어서는 물이 많아도 많이 씻으면 안 된다고 하니 결국 인생은 적당해야 하더군요. 그분의 말이 제 마음에 오래 남았습니다. 삶은 늘 균형을 요구합니다. 청결과 건강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제부터라도 습관을 조금씩 바꿔보시길 권합니다. 주 2세 3회 전신 목욕만으로도 충분히 청결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냄새가 나는 부위만 매일 부분 세정을 하셔도 위생에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무엇보다 가족들과의 대화가 중요합니다.
직접적으로 목욕을 줄이세요 라고 말씀드리면 반발심이 생길 수 있습니다. 대신 이렇게 접근해 보세요. 어머니, 요즘 의사 선생님이 그러시던데 나이가 들면 피부가 달라져서 매일 씻으면 오히려 건강에 해롭다고 하네요. 한번 같이 새로운 방법을 해보는 게 어떨까요?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평생의 습관은 하루아침에 바뀌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 7회를 3회로 갑자기 줄이는 것이 아니라 먼저 6회, 그 다음 5회로 서서히 줄여나가는 방식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렇게 점진적으로 목욕 횟수를 줄이면서 더 건강해지고 삶의 질도 높아졌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 저는 여러분께 단순한 의학적 지식을 넘어 인생의 지혜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거창한 약이나 특별한 치료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 사소한 배려, 그리고 균형 잡힌 생활이 바로 최고의 보약입니다. 혹시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이 계신가요? 그분들께 오늘 들으신 내용을 꼭 전해드리세요. 그것이 사랑을 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작은 정보가 누군가의 생명을 지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메시지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건강한 습관으로 10년은 더 젊게, 20년은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그날까지 저는 계속해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노후 지혜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어떻게 이렇게 건강하세요? 85세의 허재만 박사는 지난 50년간 환자들을 치료하며 끊임없이 건강을 유지해온 내과 전문의입니다. 이 질문은 그가 자주 받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그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합니다. 비결은 간단합니다. 바로 저녁마다 한 잔의 막걸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가 정말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몸이 점점 예전처럼 잘 움직이지 않거나 피로와 통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사는 자기 자신을 살아있는 증거로 삼으며 막걸리의 효과를 믿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단순히 막걸리를 마신다고 해서 건강이 좋아지는 게 아니라 제대로 된 방식으로 막걸리를 마셔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왜 막걸리일까요? 허재만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많은 고령의 환자들 중 막걸리를 정기적으로 섭취한 사람들은 병원에 자주 방문하지 않거나 점차 약을 줄이거나 아예 끊을 수 있었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당뇨, 고혈압, 소화불량, 그리고 숙면 부족과 같은 만성 질환을 겪고 있었지만 막걸리를 통해 그들의 건강 상태가 눈에 띄게 개선된 사례들이 많았습니다. 막걸리를 마시고 나서 많은 사람들의 체내 면역력이 강화되고 그동안 복용했던 약물이 크게 줄어드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왜 막걸리가 이런 효과를 가져오는 걸까요? 바로 막걸리 속에 포함된 유산균 덕분입니다. 유산균은 장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면역 체계를 강화하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살아있는 유산균들이 체내에서 균형을 잡아주고 전반적인 건강 상태를 개선시킵니다. 박사는 한 예를 들며 설명합니다. 78세의 이순자 씨는 평소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하며 심지어 매일 인슐린 주사와 수면제를 사용했었습니다. 그러나 박사의 권유로 막걸리를 섭취하기 시작한 후 3개월 만에 그녀의 건강 상태는 극적으로 달라졌습니다. 그녀는 이제 약을 반으로 줄였고 밤에는 숙면을 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박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막걸리 덕분에 밤마다 깊은 잠을 자고 더 이상 피곤하지 않아요. 제 몸이 이렇게 달라질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럼 어떤 막걸리를 마셔야 할까요?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종류에 따라 효과가 달라질 수 있다고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 처리되기 때문에 유산균이 죽어버리게 됩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셔도 건강에 긍정적인 효과를 보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막걸리는 살균 과정을 거치지 않고 냉장 보관되어 유산균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 효과를 제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박사는 유산균이 죽은 막걸리는 그냥 술일 뿐이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제대로 된 생막걸리만이 건강을 지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생막걸리는 발효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며 인위적인 화학 첨가물이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몸에 부담이 덜하고 자연스러운 맛을 제공합니다. 박사는 이러한 생막걸리를 섭취하면서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 사람들의 사례를 이야기합니다. 막걸리. 단순한 술이 아니다. 생막걸리는 단순히 알코올이 포함된 음료가 아닙니다. 그것은 발효 음료로서 살아있는 유산균이 우리 몸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환자들 중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의 효과를 통해 일상적인 건강 문제를 해결했다고 설명합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음료의 효능을 넘어 전통적인 발효 음식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만듭니다. 그리고 박사는 이런 막걸리를 어떻게 선택할지, 또 어떻게 마셔야 할지를 구체적으로 알려줍니다. 막걸리의 제조일자, 냉장 보관 여부, 첨가물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하며 무엇보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만이 효과가 있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이제 여러분도 막걸리 한 잔으로 건강을 회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떤 막걸리를 마시느냐, 그리고 어떻게 마시느냐에 달려있다는 점입니다. 박사의 이야기를 듣고 막걸리가 어떻게 우리의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마셔야 제대로 된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아가 보세요. 허재만 박사가 강조하는 막걸리의 핵심은 살아있는 유산균입니다. 막걸리에는 우리가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없는 자연 발효의 유산균이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이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 건강까지 촉진할 수 있다고 박사는 말합니다. 그럼 막걸리 속 유산균이 어떻게 몸에 유익한지 좀 더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유산균이란 무엇인가? 유산균은 우리 몸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종으로 장에 좋은 박테리아입니다. 장은 우리 몸에서 가장 중요한 기관 중 하나로 면역 체계의 약 70%가 장에서 생성된다고 합니다. 따라서 장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높아지고 소화가 잘 되며 피부 건강까지 좋아지게 됩니다.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해균을 제거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또한 유산균은 염증을 감소시키고 체내에 해로운 물질을 배출하는 기능도 합니다.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 속 유산균이 이 모든 과정을 돕는다고 강조합니다. 막걸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장내 유익균이 활성화되고 장의 기능이 개선됩니다. 이로 인해 변비나 설사 같은 소화 문제는 물론 장염증과 같은 만성 질환도 개선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효과,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들 박사는 여러 연구 결과를 언급하며 막걸리 속 유산균이 어떻게 건강을 개선하는지 설명합니다. 실제로 최근의 연구들은 프로바이오틱스와 유산균이 면역력 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혀졌습니다. 유산균은 장내의 유익균 비율을 높여주고 장의 운동성을 증가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또한 유산균이 체내에서 생성하는 짧은 사슬 지방산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과학적인 근거를 통해 막걸리 속 유산균이 장과 신체 전반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사는 막걸리는 단순한 술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의 몸을 지키는 전통 발효식품이다 라고 강조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통해 건강한 노후를 보낼 수 있다고 말합니다. 특히 막걸리 속의 유산균은
장 건강뿐만 아니라 뇌 건강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장의 건강과 뇌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장이 건강하면 기억력이나 집중력 등 뇌의 기능도 향상될 수 있습니다. 막걸리의 건강한 선택, 무엇을 마셔야 할까? 그렇다면 막걸리를 마실 때 어떤 제품을 선택해야 할까요? 박사는 이 점에 대해서도 자세히 설명합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막걸리는 유통 과정에서 살균 처리가 되어 유산균이 죽어버립니다. 이 경우 그 막걸리는 단순한 술로 변해버리며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반면 생막걸리는 살균하지 않고 냉장 보관되어 유산균이 살아있습니다. 이렇게 살아있는 유산균만이 장 건강과 면역력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박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을 유지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합니다. 또한 막걸리의 제조일자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의 활성이 감소하기 때문에 되도록 제조일이 최근인 막걸리를 선택해야 하며 냉장 보관된 막걸리가 가장 좋습니다. 또한 막걸리 속에 첨가물이 많은 제품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인공 감미료나 화학 성분이 들어간 막걸리는 건강에 좋지 않으며 자연 그대로의 재료로 만들어진 전통 방식의 막걸리가 더 효과적입니다. 박사는 막걸리의 맛과 향, 그리고 찌개미, 발효 과정에서 생성된 흰색 침전물, 상태를 확인하여 좋은 막걸리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도 소개합니다. 진정한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효과를 더욱 높이는 황금 조합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막걸리 속에 꿀을 넣으면 장 건강에 더욱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꿀은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유익균이 더 잘 증식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또한 유자청을 넣으면 면역력 강화에 도움이 되며 배즙이나 사과를 넣으면 혈당 조절에 효과가 있다는 것입니다. 박사는 이러한 조합을 통해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더욱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조합은 막걸리의 맛도 풍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맛있는 음료를 즐기면서 건강도 지킬 수 있는 일석이조의 방법입니다. 막걸리가 건강에 미치는 효과는 막걸리 속 유산균에 달려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막걸리를 고를 때 어떤 기준을 가지고 선택해야 할까요? 허재만 박사는 그 선택 기준을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잘못된 막걸리를 선택하면 유산균이 죽어버려 아무런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1. 제조일자와 유통기한 확인하기. 첫 번째로 중요한 기준은 제조일자입니다. 생막걸리는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유통되기 때문에 제조일자가 오래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죽거나 활성이 떨어져 그 효과가 줄어듭니다. 박사는 최소한 일주일 이내에 제조된 생막걸리를 선택할 것을 권장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이 지나면 유산균의 효능이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일반적으로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에서 막걸리의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최소 2주 이내에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2. 냉장 보관 상태 확인하기.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냉장 보관입니다. 막걸리의 유산균은 차가운 환경에서 살아남습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구입할 때 냉장고에서 보관된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상온에서 보관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죽을 확률이 높고 그 맛과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매장에서 냉장 보관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다면 그 막걸리는 이미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피해야 합니다. 3. 첨가물과 성분표 확인하기. 세 번째 기준은 첨가물과 성분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대부분의 막걸리는 인공 감미료, 방부제, 향료 등이 첨가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들은 막걸리의 맛을 향상시키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박사는 첨가물이 최소화된 막걸리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막걸리의 성분표를 꼼꼼히 확인하고 쌀, 누룩, 물만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아스파탐이나 사카린 같은 인공 감미료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제품을 고르는 것이 좋습니다. 4. 찌개미의 상태 확인하기 네 번째 기준은 찌개미입니다. 찌개미는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흰색 침전물로 그 안에는 유산균이 다량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박사는 찌개미는 보물이죠. 그것은 유산균 덩어리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찌개미가 충분히 있을수록 그 막걸리는 유산균이 풍부한 건강 음료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찌개미가 너무 많거나 색이 이상한 경우 그 막걸리는 변질되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찌개미의 상태를 잘 확인하여 적당히 있는 제품을 선택해야 합니다. 소. 냄새와 맛 확인하기 다섯 번째 기준은 냄새와 맛입니다. 막걸리를 열었을 때 톡 쏘는 신맛과 달콤한 향이 나야 합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거나 맛이 너무 변한 막걸리는 마시지 않아야 합니다. 냄새가 정상적이라면 그 막걸리는 발효가 잘 이루어진 상태이므로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박사는 이러한 기준들을 모두 체크하며 막걸리 한 잔이 가져다주는 건강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좋은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은 단순히 맛있는 음료를 마시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일입니다. 막걸리 선택의 중요성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단순한 술로 여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막걸리가 그저 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발효 음료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습니다. 막걸리 속에 포함된 유산균은 소화기 건강을 돕고 면역력을 강화하며 뇌 건강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고혈압, 당뇨, 소화불량 등의 만성질환을 개선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막걸리를 마시고자 한다면 그 선택이 매우 중요합니다. 제대로 된 생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잘못된 막걸리를 선택하면 유산균이 죽고 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없게 됩니다. 막걸리를 통해 건강을 지키고자 한다면 제조일자, 냉장 보관, 첨가물, 찌개미 상태 등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막걸리 선택, 건강을 위한 첫걸음. 이제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단순한 음료를 즐기는 일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습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박사는 자신이 진료한 많은 환자들이 제대로 된 막걸리를 통해 건강을 회복한 사례들을 소개하며 많은 사람들이 막걸리를 통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이제 막걸리 한 잔이 건강한 노후를 위한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고 여러분도 막걸리 선택에 신경을 쓰며 건강을 챙기시길 바랍니다.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의 건강 효과를 설명하면서 실제 환자들의 사례를 공유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 중에서도 78세의 이순자 씨는 그가 직접 치료한 환자 중 가장 큰 변화를 경험한 사람 중 하나입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는 막걸리가 어떻게 사람들의 삶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인 예시가 됩니다. 이순자 씨의 건강 문제. 이순자 씨는 15년 동안 당뇨를 앓고 있었으며 혈당 수치가 공복 시에도 150을 넘어서 매우 높은 상태였습니다. 그녀는 또한 수면장애로 고생하고 있었고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해 몸이 피곤하고 지쳐 있었습니다. 이순자 씨는 수면제를 복용하면서도 자주 깨고 깊은 잠을 자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 밤에 잠이 안 와서 너무 힘들어요. 라고 울먹이며 하소연하던 이순자 씨의 모습은 아직도 박사에게 생생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순자 씨는 다른 약들 외에도 인슐린 주사를 매일 맞고 있었고 그 외에도 5가지 이상의 약을 복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을 복용하면서도 체력이 회복되지 않았고 상태는 계속 나빠졌습니다.
이순자 씨는 그런 상황에서 더욱 고통스러워하며 약물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죠. 박사의 권유, 생막걸리의 도입. 허재만 박사는 이순자 씨의 상태를 보고 그에게 생막걸리 한 잔을 저녁마다 마셔보라고 권유했습니다. 물론 이순자 씨는 처음에는 그 말을 듣고 다소 의심을 가졌습니다. 하지만 박사는 생막걸리의 건강 효능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특히 유산균이 장 건강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에 대해 강조했습니다. 또한 박사는 이순자 씨에게 어떻게 막걸리를 마셔야 하는지 몇 가지 중요한 팁을 전달했습니다. 이순자 씨는 막걸리 섭취를 시작한 첫날부터 약간의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변화를 실감하기까지는 시간이 조금 더 필요했습니다. 3개월 후 그녀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약을 5가지 이상 복용해야 했지만 이제는 약을 절반으로 줄였고 심지어 인슐린 주사도 더 이상 맞지 않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점은 수면의 질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이제 이순자 씨는 밤 10시에 자고 아침 6시에 일어나는 규칙적인 생활을 하며 깊은 잠을 잘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전처럼 뒤척이지 않고 매일 아침 상쾌하게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변화의 이유, 막걸리 속 유산균의 힘. 이순자 씨의 변화는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기 시작한 것만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허재만 박사는 이순자 씨가 막걸리의 유산균 덕분에 장 건강과 면역 체계가 강화되었고 그로 인해 혈당 수치가 감소하고 수면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확신합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은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며 소화 불량과 변비 등의 문제도 개선됩니다. 박사는 이순자 씨처럼 많은 환자들이 막걸리를 꾸준히 마시고 나서 체내 변화가 일어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유산균은 단순히 장의 건강을 개선하는 데 그치지 않고 면역력 강화, 피부 개선, 그리고 뇌 건강에까지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실제로 박사는 이순자 씨와 같은 환자들이 막걸리 덕분에 건강한 노후를 보내고 있다고 말합니다. 이순자 씨의 이야기로부터 배울 점. 이순자 씨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여러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생막걸리 한 잔을 저녁마다 마시는 것만으로도 이순자 씨는 약물을 줄이고 더 나은 수면을 취하며 혈당 수치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습니다. 작은 습관이 모여 큰 변화를 만든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막걸리 속 유산균의 중요성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산균이 장 건강을 개선하고 면역력을 높이며 심지어 뇌 건강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이순자 씨는 실제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히 술이 아니라 전통적인 발효식품으로서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중요한 음료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의 선택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시중에서 판매되는 막걸리 중 많은 제품들이 살균 처리되어 유산균이 죽은 상태로 판매되기 때문에 제대로 된 막걸리를 선택하는 것이 건강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유산균이 살아있는 생막걸리를 선택해야만 그 효능을 온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이순자 씨의 변화는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막걸리 속 유산균의 효과는 과학적으로도 입증된 사실입니다. 막걸리 한 잔이 우리의 건강에 얼마나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이제 우리는 더욱 명확히 알게 되었습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닙니다. 한국인의 삶과 역사 속에서 오랜 세월 함께 해온 막걸리는 단순히 술로서의 역할을 넘어 건강 음료로서 자리매김해왔습니다. 하지만 현대의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우리는 막걸리가 단순히 즐기는 음료를 넘어 인체에 미치는 실질적인 영향까지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허재만 박사는 이를 전통과 현대의 만남이라고 부릅니다. 그가 강조하는 것은
전통적으로 발효되어 온 막걸리 속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이 현대인의 건강 문제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최근 연구에 따르면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락토바칠루스 유산균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회복시키고 염증을 줄이며 혈당 조절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 입증되었습니다. 이는 이순자 씨와 같은 사례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특히 현대인들은 스트레스, 불규칙한 생활, 가공식품 섭취 등으로 인해 장 건강이 쉽게 무너집니다. 장 건강이 나빠지면 면역력 저하, 피로, 피부 문제, 심지어 우울증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허 박사는 막걸리는 단순한 알코올이 아니라 장을 치유하고 몸 전체를 조화롭게 만드는 전통의학의 일부라고 강조합니다. 그는 또한 막걸리를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섭취 방식과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설명합니다. 예를 들어 저녁 식사 후 소량을 꾸준히 마시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며 과도한 음주는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또한 생막걸리의 유산균이 살아있는 상태로 섭취되어야만 효능이 극대화된다고 강조합니다. 박사의 클리닉에서는 환자들이 막걸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안내합니다. 환자들은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인 수면, 적절한 운동, 균형 잡힌 식사와 병행하며 막걸리가 제공하는 건강적 혜택을 최대한 활용합니다. 이러한 접근 방식은 전통 지혜와 현대 과학이 결합된 종합적인 건강관리의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박사는 막걸리의 발효 과학을 일반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아미노산은 근육과 신경기능 유지에 도움을 주며 비타민 B군은 피로 회복과 신진대사 촉진에 기여합니다. 이러한 성분들이 체내에서 조화롭게 작용하여 단순히 취하기 위한 술이 아니라 건강을 지키는 전통 음료로서의 가치를 갖게 됩니다. 현실적인 예로 박사는 최근 65세 이상 고령자 50명을 대상으로 한 임상 관찰 데이터를 공유했습니다. 3개월 동안 생막걸리를 하루 1잔씩 섭취한 그룹은 체내 염증 지수와 혈당 수치가 유의미하게 감소했고 장내 유익균 수는 평균 40% 이상 증가했습니다. 반면 막걸리를 섭취하지 않은 대조군은 변화가 거의 없었습니다. 이러한 수치들은 단순한 경험담이 아닌 과학적으로 입증된 사실이라는 점에서 큰 신뢰성을 제공합니다. 박사는 이어서 현대 사회에서 막걸리가 가지는 또 다른 의미를 강조합니다. 과거에는 술이 단순한 기쁨의 도구였지만 지금은 노화 방지, 면역력 강화, 심신 안정이라는 목적을 가질 수 있습니다. 특히 노인층에서 막걸리를 통한 생활습관 개선은 약물 복용을 최소화하고 자연 치유를 촉진하는 효과가 큽니다. 이는 한국 전통 발효식품이 가진 진정한 힘이자 현대 과학이 밝혀낸 새로운 가능성입니다. 그렇다면 현대인들은 막걸리를 어떻게 안전하고 효과적으로 즐길 수 있을까요? 허 박사는 3가지 원칙을 제시합니다. 첫째, 생막걸리를 선택할 것. 시중 제품 중 살균된 막걸리는 유산균이 사멸하여 효능이 낮습니다. 둘째, 적정량 섭취. 하루 1~2잔 정도가 이상적이며 과도한 음주는 피해야 합니다. 셋째, 규칙적인 생활과 병행. 막걸리만으로 건강을 유지할 수 없으며 충분한 수면과 균형 잡힌 식사가 필수적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많은 환자들은 건강을 회복하고 삶의 질을 높이는 경험을 합니다. 박사는 특히 노년층 환자들에게 막걸리가 단순한 술이 아니라 전통과 과학이 만나 만든 건강 음료임을 설득하며 긍정적인 변화를 이끌어냅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막걸리를 단순히 취하기 위한 음료로 보는 시각을 넘어서야 합니다. 전통적인 발효 과정 속에서 만들어진 유산균, 아미노산, 비타민 등의 복합적 성분이 우리의 신체와 정신 건강에 깊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막걸리의 진정한 가치는 바로 이러한 전통과 과학의 만남에서 비롯됩니다. 결국 막걸리는 단순히 오래된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한국인의 생활 속 지혜, 과학적 발견, 그리고 개인 건강 개선의 도구입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 전통의 힘과 현대 과학의 조화를 이해하고 실생활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막걸리의 가치는 단순히 신체 건강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는 막걸리가 가족, 이웃, 공동체와의 정서적 연결을 만들어주는 역할을 해왔습니다. 한 잔의 막걸리를 나누는 행위는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대화를 이어주고 관계를 강화하는 매개체였습니다. 이는 특히 현대사회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바쁜 일상, 디지털화된 소통, 단절된 인간관계 속에서 막걸리는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 유대를 형성하는 도구가 됩니다. 실제로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인간은 음식을 나누거나 함께 음료를 마시는 과정에서 옥시토신, 사랑 호르몬, 이 분비되어 스트레스가 감소하고 마음의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막걸리를 함께 나누는 순간 단순한 술자리 이상의 심리적 치유 효과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특히 노년층에서는 사회적 고립감과 우울감을 완화하는 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김 선생님 70세는 이러한 경험을 직접 전했습니다. 그는 매주 마을 회관에서 열리는 막걸리 모임에 참여하며 예전 친구들과 추억을 나누고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합니다. 김 선생님은 막걸리를 마시면서 친구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나에게 큰 위로가 됩니다. 몸이 건강해지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도 평화로워집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막걸리가 단순히 술로서의 기능을 넘어 정서적 치유제로 작용함을 보여줍니다. 또한 박사 연구팀의 자료에 따르면 정기적으로 소량의 막걸리를 사회적 상황에서 즐기는 사람들은 혈압, 심박수,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안정적이라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흥미로운 점은 단순히 혼자 마시는 경우보다 타인과 나누는 경우 신체적, 정신적 건강 모두에서 긍정적 변화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는 막걸리의 진정한 힘이 단순한 발효 성분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와의 연결을 통한 심리적 안전계도 있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주의가 확산되고 특히 고령층은 점점 사회적 연결에서 소외되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이러한 단절을 극복하는 전통적 매개체로서 의미가 있습니다. 허재만 박사는 막걸리 한 잔을 통해 사람들과 마음을 나누는 것, 그것이 바로 건강과 행복의 핵심이라고 강조합니다. 단순한 음주가 아니라 정서적 교류와 치유의 도구인 셈입니다. 정서적 치유 측면에서 막걸리가 가지는 또 다른 특징은 일상의 리듬을 조절하는 효과입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저녁 식사와 함께 소량으로 즐기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습관은 몸과 마음이 하루를 마무리하고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하게 만드는 역할을 했습니다. 이는 현대의 마음 챙김, 마인드풀니스, 과도 유사합니다. 하루의 스트레스와 긴장을 막걸리와 함께 풀어내는 과정은 신체와 정신이 동시에 휴식할 수 있는 균형 잡힌 순간이 됩니다. 막걸리의 또 다른 장점은 기억과 감정을 자극한다는 점입니다. 향긋한 발효 냄새와 특유의 맛은 어린 시절 혹은 과거의 추억과 연결되며 정서적 안정과 심리적 위안을 제공합니다. 특히 고령자들은 이러한 감각적 경험을 통해 긍정적 기억 회상이 일어나며 이는 치매 예방과 정서적 안전계도 일부 기여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막걸리를 통한 정서적 치유 효과는 단순히 마시는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상황, 분위기, 나누는 사람과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합니다. 혼자서 마시거나 과음하는 경우에는 오히려 스트레스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사회적 상황에서 적정량을 나누는 것이 핵심입니다.
허 박사는 이를 기반으로 막걸리 기반 정서 치유 프로그램을 제안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단순히 막걸리를 마시는 시간을 넘어 소규모 모임에서의 대화, 음악, 전통 문화, 체험과 함께 이루어집니다. 참가자들은 막걸리를 매개로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고 공감과 위로를 주고받으며 심리적 안정과 공동체 감각을 회복하게 됩니다. 실제 참여자들은 프로그램 후 우울감 감소, 삶의 만족도 증가, 스트레스 감소를 보고했습니다. 결국 막걸리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가치를 지닙니다. 그것은 전통과 과학, 정서적 연결이 결합된 독특한 존재입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몸의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화, 그리고 사회적 유대감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의 삶에서 잊혀지기 쉬운 공감, 소통, 치유의 순간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를 통한 정서적 치유에서 얻을 수 있는 핵심 교훈은 단순합니다. 함께 나누는 경험이 인간에게 깊은 안정감을 준다는 사실입니다. 몸과 마음의 건강을 동시에 추구하려면 단순히 혼자 즐기기보다 사람들과 나누고 대화하며 공감하는 경험이 필수적입니다. 막걸리는 이러한 과정을 자연스럽게 만들어주는 전통의 도구이며 현대 과학과 만나 더 큰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가 아니라 한국인의 삶과 지혜가 담긴 문화적 상징입니다. 수백 년 동안 사람들은 막걸리를 만들고 나누고 즐기면서 삶의 균형과 조화를 배웠습니다. 한 잔의 막걸리는 단순한 음료 이상의 의미를 가지며 자연과 사람, 건강과 정서,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다리 역할을 합니다. 우선 막걸리의 제조 과정 자체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곡물을 씻고 발효시키고 적절한 온도와 시간을 조절하는 과정은 인내와 세심함, 균형의 중요성을 보여줍니다. 발효가 너무 빨리 진행되면 맛이 강하거나 신맛이 지나치게 되고 너무 늦으면 풍미가 약해집니다. 이는 인간의 삶과도 비슷합니다. 너무 급하게 서두르거나 조급해하면 인생의 균형을 잃게 되고 반대로 기다림과 관찰을 통해 적절한 시점을 찾으면 풍부한 경험과 성취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농촌 지역에서 전통 막걸리를 만드는 가정에서는 가족이 함께 모여 공동 작업을 통해 서로의 역할과 책임, 협동의 중요성을 배우곤 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은 단순히 술을 만드는 것을 넘어 인간관계와 공동체 정신을 키우는 교육적 경험이 되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 놓치기 쉬운 이러한 가치들은 막걸리를 매개로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또한 막걸리를 즐기는 방식에서도 배울 점이 있습니다. 전통적으로 막걸리는 소량씩 천천히 나누며 즐기는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과음이 아니라 적정량을 나누고 서로의 이야기를 듣는 시간에 가치를 두는 것입니다. 이는 현대인들에게 중요한 교훈입니다. 우리는 흔히 빠른 속도와 즉각적 만족에 익숙해져 삶의 중요한 순간을 놓치기 쉽습니다. 막걸리는 천천히 함께 나누며라는 삶의 지혜를 상기시켜 줍니다. 또한 막걸리는 자연과의 조화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막걸리는 계절에 따라 재료를 선택하고 자연의 온도와 습도에 따라 발효가 달라집니다. 이는 인간이 자연의 흐름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야 한다는 중요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현대사회의 인공적 환경과 경쟁 속에서 우리는 종종 자연과 단절된 삶을 살아갑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자연의 주기, 시간의 흐름, 환경과의 균형을 다시금 배우게 됩니다. 정서적 측면에서도 막걸리는 삶의 지혜를 제공합니다. 앞서 이야기했듯 막걸리는 사람과 사람을 연결하고 대화와 공감을 촉진합니다. 이는 인간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어떤 기술이나 물질적 성공보다 인간관계와 공감, 소통이 삶의 만족도와 행복에 더 큰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막걸리는 일깨워줍니다. 또한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실패와 불완전함의 가치를 배울 수 있습니다.
발효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맛이 나오기도 하고 완벽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전통사회에서는 이를 받아들이고 다양한 경험 속에서 지혜를 얻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현대사회에서도 실패와 실수를 통해 배우는 경험은 중요합니다. 막걸리는 그 과정을 상징하며 완벽함만을 추구하기보다 과정과 경험에서 배움을 얻는 삶의 태도를 알려줍니다. 마지막으로 막걸리는 지속 가능한 삶과 건강의 교훈을 줍니다. 현대의 화학적 음료와 비교할 때 전통 발효주의 재료는 자연에서 온 곡물과 누룩, 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이는 자연 친화적 삶과 건강을 지키는 방식을 상기시킵니다. 우리는 자연에서 얻은 것의 소중함과 건강한 습관의 중요성을 막걸리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통한 이러한 교훈들은 단순히 술자리의 즐거움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시각을 제공합니다. 함께 나누고 천천히 음미하며 실패와 불완전함을 받아들이고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가는 삶이야말로 막걸리가 전하는 깊은 메시지입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신체와 마음, 개인과 공동체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결론적으로 막걸리는 단순한 전통주를 넘어 삶의 지혜와 문화적 교훈을 담고 있습니다. 건강, 정서적 치유, 사회적 연결, 자연과의 조화, 실패와 불완전함의 가치, 그리고 삶을 천천히 즐기는 지혜까지 막걸리는 우리에게 여러 층위의 배움을 제공합니다. 현대사회에서 우리는 이러한 전통적 지혜를 잊고 살기 쉽지만 막걸리를 통해 과거와 현재, 인간과 자연, 개인과 공동체를 다시 연결하고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작은 순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막걸리를 즐기며 배우는 교훈은 간단하지만 깊습니다. 바로 함께 나누고 천천히 즐기며 조화와 균형 속에서 삶을 배워라입니다. 이 한 잔의 막걸리가 단순한 음료를 넘어 우리의 몸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바라보는 지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막걸리를 통해 우리는 단순히 전통주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삶의 태도와 지혜를 배우는 경험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막걸리를 통한 삶의 교훈을 마음에 새기며 여러분도 오늘 하루 주변 사람들과 함께 작은 기쁨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전통에서 배우는 작은 습관과 경험이 현대 사회에서도 건강과 행복, 그리고 인간관계의 풍요로움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막걸리가 전해주는 삶의 지혜와 교훈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전통의 지혜를 현대의 삶 속에서 실천하며 몸과 마음, 사람과 자연이 모두 연결된 풍요로운 삶을 만들어 나가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 클릭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전통과 현대를 연결하는 깊은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이런 질문을 던져본 적 있으십니까? 왜 어떤 어르신들은 매일 운동을 열심히 하는데도 시간이 지날수록 몸이 더 약해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침마다 헬스장에서 땀을 쏟거나 하루 만보 걷기를 실천하는 분들이 분명 건강해 보입니다. 하지만 진료실에서 만난 현실은 전혀 달랐습니다. 운동을 했음에도 무릎과 손목이 망가지거나 평지를 걸어도 숨이 차고 관절이 시큰거리는 분들을 수없이 만났습니다. 운동이 분명 몸을 지켜야 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우리가 함께 풀어야 할 수수께끼입니다. 운동은 칼과 같습니다. 제대로 쓰면 몸을 지켜주지만 잘못 쓰면 오히려 몸을 해치고 노화를 앞당깁니다. 한국의 70대 이상 어르신들 중 상당수가 이 두 가지 길목에서 갈팡질팡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은 열심히 걸었는데 밤에 다리가 퉁퉁 붓고, 어느 날은 무게를 더 늘렸더니 허리가 삐끗하고, 그 순간 들려오는 속마음은 늘 같습니다. 나는 건강하려고 한 건데 왜 이렇게 된 거지? 바로 이 아이러니한 상황이 많은 분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제가 만난 어떤 어르신은 매일 새벽같이 헬스장에 가서
젊은이들 못지않은 무게를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동네 사람들이 존경의 눈빛으로 바라봤지요. 하지만 몇 년이 지나자 무릎 연골이 닳아 계단 오르내리기도 힘들어졌습니다. 또 다른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발목과 무릎이 신호를 보내기 시작했고 심폐기능 검사에서도 수치가 떨어졌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왜 이런 결과가 나온 걸까요? 이 이야기를 듣는 순간 많은 분들이 마음속으로 이런 반문을 던질 것입니다. 그럼 운동하지 말라는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운동을 포기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운동을 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어떻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는가입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빠른 고령화 속도를 겪고 있습니다. 2025년이면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의 20%를 넘어서는 초고령 사회로 진입합니다. 이 시점에서 건강하게 오래 사는 법은 단순한 개인의 관심사가 아니라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자녀 세대에게 부담을 덜 주기 위해서라도 스스로의 건강을 지키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해답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질, 그리고 휴식에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 분명 운동의 중요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혹시 이런 생각을 한 번이라도 해본 적 있으신가요? 내가 하는 방식이 정말 내 몸에 맞는 걸까? 우리는 흔히 숫자에 집착합니다.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보를 걸었는가, 몇 분을 뛰었는가. 그러나 몸은 숫자를 기억하지 않습니다. 몸은 자극과 회복의 균형을 기억합니다. 운동의 진짜 목적은 내일도 그리고 10년 뒤에도 웃으면서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오늘 100%를 다 써버립니다. 그렇게 남김없이 쏟아낸 결과는 다음 날의 피로, 그리고 몇 년 뒤 찾아오는 관절의 마모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운동을 보는 눈이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순히 운동을 하라는 뻔한 이야기가 아니라 운동을 어떻게 내 몸에 맞게 조율해야 하는가라는 구체적인 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답은 의외로 간단하지만 실천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제 곧 들려드릴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 지식이 아닙니다. 실제 어르신들의 사례, 그리고 의사로서의 경험을 바탕으로 무엇이 건강한 길이고 무엇이 위험한 길인지 확실히 보여드릴 것입니다. 끝까지 집중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 안에는 앞으로 10년, 20년을 건강하게 살 수 있는 비밀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서울의 한 헬스장에 가보시면 아침 6시마다 나타나는 70대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레그프레스 기구에 100kg 넘는 무게를 걸고 발로 밀어 올립니다. 주변에서는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와, 저 나이에 저렇게 하시다니 대단하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습이 꼭 부러운 것만은 아닙니다. 무릎은 비명을 지르고 손목은 부어 오릅니다. 결국 계단을 내려갈 때마다 뚝 소리가 나고 진료실에서는 MRI 사진 앞에서 한숨을 쉬게 됩니다. 반대로 또 다른 장면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경기 안양에 사는 72세 김정자 어르신은 1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만보 걷기를 실천했습니다. 스마트워치에 걸음수가 찍히는 순간의 성취감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발목이 시큰거리고 평지를 걷는데도 숨이 차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정기검진에서 심폐기능 수치가 예전보다 떨어졌다는 결과를 들었을 때 어르신의 표정은 충격으로 굳어졌습니다. 걷기는 안전한 운동이라던데 왜 이런 거죠? 라는 질문이 나왔습니다. 이 두 사례는 많은 한국 어르신들에게 낯설지 않은 풍경일 겁니다. 열심히만 하면 건강해질 것이다 라는 믿음은 사실 반만 맞습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꾸준히 하면
오히려 몸이 망가지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실제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자료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무릎 관절염 진단을 받은 사람 중 40% 이상이 꾸준히 운동해왔다라고 답했습니다. 운동을 했는데 왜 병원으로 향하게 되었을까요? 이유는 분명합니다. 방법이 틀렸기 때문입니다. 저는 진료실에서 이런 어르신들을 자주 만납니다. 헬스장에서 무겁게만 하다가 무릎 연골이 닳아버린 분, 매일 같은 길만 걸어서 발목 관절이 손상된 분, 아픈데도 조금 참으면 괜찮아지겠지 하고 계속 밀어붙이다가 큰 부상을 입은 분. 공통점은 바로 하나입니다. 운동은 좋은 것이라는 믿음에 빠져서 몸의 신호를 무시했다는 겁니다. 어르신 세대는 젊은 시절 대부분이 힘든 노동을 몸으로 버텨왔습니다. 공사장에서, 논밭에서, 시장에서 하루 종일 몸을 써도 다음 날 다시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 경험이 몸에 각인되어 있어서 지금도 내가 조금만 더 하면 괜찮아지겠지라고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70대의 몸은 30대의 몸과 전혀 다릅니다. 같은 방식으로 밀어붙이면 결과는 정반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중 약 70%가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혈압, 당뇨, 관절염, 심장질환, 이미 몸 곳곳에 약한 부분이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런 몸 상태에서 무조건 꾸준히 매일 많이를 외치며 운동을 하면 약한 고리가 먼저 끊어지게 됩니다. 바로 무릎, 발목, 허리 같은 부위가 가장 먼저 항복하는 것이지요. 사람들은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하다 다치는 건 어쩔 수 없는 거 아닌가요? 아닙니다. 다치는 게 당연하다면 그건 이미 잘못된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운동의 목적은 다치지 않고 오래 하는 것에 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 들어서면 운동의 성공은 얼마나 세게 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오래 유지할 수 있느냐로 측정됩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늘 자동차 비유를 합니다. 자동차를 매일 같은 길, 같은 속도로만 달리게 하면 특정 바퀴만 빨리 닳습니다. 결국 그 바퀴가 먼저 터집니다. 몸도 똑같습니다. 같은 동작을 반복하면 특정 관절이 먼저 망가지고 그때부터 건강의 균형은 무너집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만수 어르신, 안양의 김정자 어르신, 두 분 다 진심으로 자신을 위해 열심히 하셨습니다. 하지만 결국 그 열심이 몸을 해치는 칼날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두 분만의 사연이 아니라 수많은 한국 어르신들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이제 중요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바로 여기서부터가 오늘 영상의 핵심입니다. 단순히 운동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몸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병원으로 가는 티켓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이야기는 두려움을 주려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희망을 드리기 위한 겁니다. 왜냐하면 방법을 바꾸기만 해도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 습관을 조금만 조절해도 무릎 통증이 줄고 호흡이 편안해지고 삶의 활력이 살아났습니다. 그 변화를 지금부터 차근차근 보여드리겠습니다. 나이가 들면 몸은 겉으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게 변합니다. 많은 분들이 젊었을 때는 하루 종일 일하고도 멀쩡했는데 요즘은 반나절만 움직여도 사흘은 쉬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노화된 몸의 특징입니다. 근육, 관절, 인대, 심장, 폐. 모든 것이 예전처럼 빨리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면 열심히 한 운동이 곧바로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먼저 관절을 보겠습니다. 무릎과 발목,
손목에는 관절액이라는 윤활유가 들어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하루 동안 써도 밤새 다시 채워져서 아침이면 매끈해집니다. 하지만 60대, 70대가 되면 이 속도가 절반 이하로 떨어집니다. 하루 종일 무릎을 혹사하면 다음 날은 여전히 관절이 메말라 있는 상태로 시작하는 겁니다. 마치 기름칠 안 한 기계가 계속 돌아가는 것처럼요.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에서 뚝뚝 소리가 나거나 관절이 뻣뻣한 겁니다. 근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운동을 하면 근육에는 작은 상처가 생깁니다. 이 상처를 회복하면서 근육은 더 튼튼해집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회복되던 상처가 나이가 들면 3, 4일이나 걸립니다. 그런데 회복되기도 전에 또 같은 부위를 혹사하면 아직 꿰매지도 않은 상처 위에 또 칼질을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노년기에는 매일 하는 것보다 충분히 회복하며 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심장과 폐도 예외는 아닙니다. 운동을 하면 심장은 더 빨리 뛰고 폐는 더 많은 산소를 필요로 합니다. 젊을 때는 금방 회복되지만 노년기에는 다시 안정속도로 돌아오는데도 하루 이상이 걸립니다. 그래서 나이 들어서 무리하면 쉽게 숨이 차고 그 다음 날까지 피로가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단순히 체감으로만 느끼는 게 아니라 실제 수치로도 확인됩니다. 대한노인의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대 이상의 평균 근육량은 20대 대비 30% 이상 줄어듭니다. 근력은 절반 가까이 약해지고 뼈의 밀도도 지속적으로 감소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2030대처럼 무게를 들어 올리거나 매일 강도 높은 운동을 하면 몸은 버티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놓치는 또 하나의 차이는 회복력입니다. 젊을 때는 몸이 고무줄 같아서 아무리 당겨도 원래 자리로 돌아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고무줄이 늘어진 것처럼 당기면 돌아오는데 훨씬 오래 걸리거나 아예 원래대로 회복되지 않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모르고 무조건 꾸준함만 외치다 보면 결국 몸은 한계에 부딪히게 됩니다.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쓰는 비유가 있습니다. 운동은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근육은 벽돌이고 관절은 기둥입니다. 집을 짓는 과정에서 하루는 벽돌을 쌓고 하루는 그것을 말리고 또 하루는 기둥을 점검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하루도 쉬지 않고 벽돌만 계속 쌓습니다. 그러면 결국 건물은 무너집니다. 노년기의 운동은 바로 이 건축의 리듬을 맞추는 것과 똑같습니다. 한 연구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주 7일 운동그룹과 주 34일 운동그룹의 부상률은 절반 이하로 떨어졌고 오히려 근력 향상은 더 높았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회복할 시간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 든 몸은 운동의 양이 아니라 회복의 질에서 차이가 납니다. 이제 질문은 분명해집니다. 우리는 왜 여전히 옛날 방식대로 운동하려고 할까? 아마도 열심히 하면 좋은 결과가 온다는 오랜 신념 때문일 겁니다. 그러나 몸은 더 이상 그 신념을 따라주지 않습니다. 50대 이후부터는 몸의 언어가 달라집니다. 많이 해라가 아니라 잘 회복해라로 바뀌는 것이지요. 여러분, 지금 이 순간도 수많은 어르신들이 열심히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그 열심이 아니라 몸의 리듬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몸은 매일같이 작은 신호를 보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뻣뻣한지, 심장이 두근거리는지. 이 신호를 무시하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신호를 존중하면 몸은 오히려 더 오랫동안 여러분을 지켜줄 것입니다. 오늘부터라도 기억하십시오. 젊은 시절의 몸과 지금의 몸은 다릅니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순간 운동의 길은 달라집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단순합니다. 나이든 몸에 맞는 방식을 찾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길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하면서 공통적으로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바로 잘못된 습관입니다. 처음에는 아무렇지 않아 보여도 시간이 지나면 반드시 문제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그때는 이미 몸이 상당히 지쳐 있거나 상처를 입은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첫 번째 습관은 과한 강도입니다. 헬스장에서 무거운 기구를 들 때마다 주변의 시선이 자극이 됩니다. 이 정도는 들어야 운동이지. 가볍게 하면 효과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습관처럼 따라붙습니다. 하지만 무거운 무게를 매일 반복하면 무릎과 손목은 회복할 틈도 없이 닳아버립니다. 실제로 대한정형외과학회의 조사에 따르면 70대 이상에서 무릎 관절 손상으로 수술을 받는 환자 중 절반 가까이가 헬스장에서 무거운 하체 운동을 꾸준히 했던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습관은 편중된 패턴입니다. 하루 만보 걷기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분명 걷기는 좋은 운동입니다. 그러나 같은 속도, 같은 길, 같은 방식으로만 걸으면 결국 같은 부위만 계속 쓰게 됩니다. 발목과 무릎이 먼저 피로해지고 어느 순간부터 경고 신호를 보냅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걷다 보면 괜찮아지겠지라며 무시합니다. 그 결과는 관절염과 만성 통증입니다. 세 번째 습관은 휴식의 부재입니다. 젊었을 때는 운동 후 하루만 쉬어도 다시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노년기에는 회복 속도가 훨씬 느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루라도 쉬면 운동 효과가 사라진다라는 불안감 때문에 무리해서 매일같이 반복합니다. 사실은 그 하루의 휴식이야말로 몸을 살리는 시간인데 말입니다. 네 번째 습관은 몸의 신호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통증, 붓기, 피로. 이 모든 것은 몸이 보내는 SOS입니다. 그런데 많은 어르신들이 이를 참을 수 있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이 정도 아픈 건 운동하는 사람이면 다 겪는 거지 라는 말 속에 얼마나 위험한 오해가 숨어 있는지 모릅니다. 작은 통증을 무시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큰 부상으로 이어집니다. 계단을 내려가다 뚝 하는 소리를 들은 뒤에는 운동은커녕 몇 달간 재활 치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다섯 번째 습관은 숫자에 집착하는 태도입니다. 몇 보를 걸었는가, 몇 킬로그램을 들었는가, 몇 시간을 운동했는가. 이런 숫자들은 성취감을 주지만 몸은 숫자가 아니라 균형을 기억합니다. 숫자를 채우는 데 집중하다 보면 몸의 상태를 무시하게 되고 결국 숫자는 늘어나도 건강은 줄어드는 아이러니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이 잘못된 습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바로 열심히 하는 것이 곧 잘하는 것이다 라는 착각입니다. 그러나 운동은 공부와 다릅니다. 열심히 한다고 해서 반드시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리하게 하면 성적이 떨어지는 시험처럼 몸은 빠르게 지쳐갑니다. 실제로 국민건강보험 자료를 보면 65세 이상에서 발생하는 운동 관련 부상은 최근 5년 사이 20% 이상 증가했습니다. 특히 무릎과 허리 부상이 가장 많았는데 그 원인 대부분이 잘못된 습관을 고치지 않은 채 꾸준히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잘못된 습관은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고쳐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몸이 버티는 힘이 줄어들수록 그 해로운 습관의 영향은 더 커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습관을 돌아보고 바꾸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운동은 단순한 체력 경쟁이 아닙니다. 나이에 맞는 지혜의 싸움입니다. 젊었을 때처럼 무조건 강하게, 무조건 많이, 무조건 매일. 이런 공식은 이미 우리 몸에 맞지 않습니다. 지금 이 순간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를 들을 줄 아는 것, 그리고 숫자보다 균형을 우선하는 것, 그것이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운동 원칙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마음속에서 이런 질문이 생길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제대로 운동하는 걸까? 바로 다음 이야기가 그 답을 드리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습관을 바꾸고 몸을 회복시킨 어르신들의 사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들의 변화 속에 우리가 배워야 할 해답이 숨어 있습니다. 실패의 이야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습관을 바꾸고 몸의 신호를 존중했을 때 기적처럼 달라진 어르신들의 사례도 많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히 한두 사람의 경험담이 아니라 수많은 노년기 어르신들에게 길잡이가 되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서울 강북구의 박만수 어르신은 원래 헬스장에서 무게를 늘리는 것에 자존심을 걸었던 분입니다. 하지만 무릎 연골이 닳고 손목이 부어 진료실에 왔을 때 처음에는 제 말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선생님, 무거운 걸 안 들면 운동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통 들고 있으면 창피하잖아요. 그때 저는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르신, 지금은 무게 자랑이 목표가 아니라 오래 쓸 무릎이 목표입니다. 결국 박 어르신은 2리터짜리 물통 2개로 스쿼트를 시작했습니다. 하루 2세트, 이틀 운동하고 하루는 반드시 쉬기. 끝나고 나서는 5분간 스트레칭을 추가했습니다. 처음엔 시큰둥하던 표정이 시간이 지나자 달라졌습니다. 8주째, 그는 환하게 웃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나도 무릎이 안 아파요. 그리고 아직도 힘이 있네요. 무게는 줄였지만 건강은 오히려 늘어난 겁니다. 또 다른 사례를 보겠습니다. 안양의 김정자 어르신은 만보 걷기를 신앙처럼 지켜왔던 분입니다. 하루라도 목표를 못 채우면 불안해 잠도 안 오셨습니다. 제가 만보를 6,000보로 줄이자고 했을 때 그는 걱정스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그럼 살찌면 어떡해요? 하지만 발목과 무릎이 쉴 시간을 줘야 한다고 설득했고 대신 부엌 싱크대를 잡고 발뒤꿈치 들기와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를 추가하도록 했습니다. 처음 며칠은 전화를 걸어와서 선생님, 뭔가 덜한 것 같아요 라며 불안해했지만 3주가 지나자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어머, 발목이 안 시큰거려요. 6주째에는 계단을 오르며 웃으셨습니다. 아이고, 이제 장 보러 가는 길이 겁이 안 나네요. 숫자는 줄였지만 몸은 가벼워지고 삶은 더 편안해진 겁니다. 서울 노원구의 오연자 어르신은 또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는 매일 빠른 걸음으로 30분만 걷습니다. 대신 고무밴드를 이용해 팔과 다리를 당기는 근력 운동을 곁들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아프면 미련 없이 하루를 쉽니다. 누가 오늘 쉬세요 라고 물으면 그는 웃으면서 쉬는 것도 훈련이에요 라고 답합니다. 그 여유가 바로 장수 비결입니다. 경기 부천의 장영호 어르신은 헬스장을 다니지만 무게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러닝머신으로 몸을 푼 뒤 무릎과 허리에 부담이 없는 기구만 선택해 가볍게 운동합니다. 힘든 부위는 맨몸 운동으로 대신하고 마무리로는 반드시 스트레칭을 합니다. 그래서 다음 날도 가벼운 걸음으로 헬스장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운동 끝나고 집 가는 길이 가벼워야 성공한 겁니다. 라는 그의 말에 관장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례들에서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은 3가지입니다. 첫째, 운동을 무겁게 오래 하기보다 가볍게 다양하게 했다는 점. 둘째, 몸의 신호에 귀 기울이고 아플 때는 조절하거나 쉬었다는 점. 셋째, 회복을 운동의 일부로 받아들였다는 점입니다. 이 단순한 원칙을 지킨 결과 어르신들은 무릎 통증에서 벗어나고 계단을 오르며 웃을 수 있게 되었으며 무엇보다 표정이 환해졌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깨달음이 있습니다. 젊을 때의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힘으로 얻는 것이 아니라 지혜로 얻는 것입니다. 잘 쉬어주는 것, 다양한 방식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 숫자보다 균형을 중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장수로 가는 비밀 열쇠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어르신들도 혹시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실지 모릅니다. 나는 열심히 했는데 왜 더 힘들지? 라고. 그렇다면 지금이 바로 전환점입니다. 박만수, 김정자, 오연자, 장영호 어르신처럼 습관을 바꾸면 결과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늦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늘부터라도 한 걸음 뒤로 물러나 몸을 존중해 보십시오. 내일의 건강은 그 작은 변화에서 시작됩니다. 운동을 어떻게 해야 오래 건강하게 유지할 수 있을까요? 많은 의학 논문과 임상 경험을 종합해보면 답은 의외로 단순합니다. 복잡한 이론보다 기억하기 쉬운 생활 원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를 노년기 운동의 황금 공식이라고 부릅니다. 첫 번째 공식은 강한 건 짧게, 약한 건 오래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큰 힘이 들어가는 운동은 길게 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짧게 5분만 해도 충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앉았다 일어나기를 10회, 발목에 가벼운 물통을 걸고 다리를 천천히 올렸다 내리기. 이 정도면 근육은 자극을 받고 관절은 안전합니다. 반대로 걷기, 가벼운 스트레칭, 제자리에서 발목 돌리기 같은 것은 오래 해도 괜찮습니다. 몸이 기분 좋을 정도까지 해주면 됩니다. 두 번째 공식은 하루에 2가지 이상 섞입니다. 걷기만 하거나 근력 운동만 하는 건 몸의 일부만 사용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특정 부위만 빨리 닳습니다. 따라서 걷기와 함께 의자 잡고 무릎 굽혔다 펴기, 싱크대 잡고 발 뒤꿈치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섞어주세요. 이렇게 하면 발목과 무릎의 부담이 줄고 몸 전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실제 연구에서도 걷기와 근력 운동을 병행한 그룹이 65세 이후 낙상률이 30% 이상 낮았습니다. 세 번째 공식은 운동 다음 날은 몸 상태에 따라 조절하기입니다. 몸이 무겁거나 뻣뻣하면 쉬는 것도 운동입니다. 전날 40분 걸었다면 다음 날은 20분만 걷거나 실내에서 가볍게 어깨 돌리기, 발목 돌리기 정도만 해주세요. 이 습관을 지키는 분과 무시하는 분은 1년만 지나도 차이가 확연히 납니다. 네 번째 공식은 회복도 운동의 일부로 복입니다. 단백질 섭취, 충분한 수면, 스트레칭은 운동만큼 중요합니다. 근육은 운동할 때가 아니라 쉴 때 커집니다. 관절도 쉬는 동안 윤활액이 채워집니다. 쉬는 날을 게으른 날이 아니라 몸을 고치는 날로 생각해야 합니다. 실제로 미국 스포츠의학회에서도 60세 이상은 주 3대 4일 운동, 나머지는 회복일로 두는 것을 권장합니다. 다섯 번째 공식은 숫자가 아니라 신호를 믿깁니다. 만보, 10kg, 1시간. 이런 숫자는 성취감을 주지만 몸의 언어는 다릅니다. 무릎이 시큰거리는지 발목이 붓는지 숨이 가쁜지가 훨씬 더 중요한 신호입니다. 숫자는 줄어들어도 건강은 늘어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숫자를 채워도 몸의 신호를 무시하면 건강은 무너집니다. 여섯 번째 공식은 꾸준함보다 유연함입니다. 한국 어르신들은 특히 꾸준해야 한다는 말을 믿습니다. 그러나 나이 들면 꾸준함보다 유연함이 중요합니다. 비 오는 날은 실내에서 스트레칭을 하고 몸이 무거운 날은 산책 대신 집에서 맨손 근력 운동을 하는 식입니다. 상황에 따라 유연하게 조절하는 것이야말로 장수 비결입니다. 이 6가지 공식은 의학적으로도 실제 사례에서도 검증된 원칙입니다. 박만수 어르신은 무게를 줄이고 짧게 하면서 회복 시간을 주자 무릎이 다시 편해졌습니다. 김정자 어르신은 만보를 고집하지 않고 근력 운동을 섞자 계단 오르내림이 편해졌습니다. 오연자, 장영호 어르신은 처음부터 유연함과 다양성을 지켜왔기에 여전히 웃으며 운동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들으신 이 원칙들은 거창한 게 아닙니다. 누구나 오늘 당장 시작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의자 하나, 물통 2개, 고무밴드 한 줄이면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비싼 장비도 멋진 헬스장도 아닙니다. 내 몸의 속도에 맞추고 회복의 시간을 주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건강의 기술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이야기를 통해 어떤 교훈을 얻어야 하는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단순한 원칙을 넘어 삶을 바라보는 태도까지 바뀔 수 있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운동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마지막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운동은 단순히 근육을 키우거나 병을 막는 도구가 아닙니다. 운동은 삶을 대하는 태도이고 우리 인생 후반부를 어떻게 살아갈지를 보여주는 거울입니다. 여러분, 박만수 어르신의 무릎, 김정자 어르신의 발목은 단순히 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의 미래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연자 어르신의 여유, 장영호 어르신의 지혜 역시 우리의 미래가 될 수 있습니다. 선택은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떻게 몸을 대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노년기의 건강은 젊은 시절처럼 힘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혜로 지켜야 합니다. 무거운 걸 들며 남과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내 몸이 보내는 신호를 존중하는 것, 숫자와 성취감을 좇는 것이 아니라 내일도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을 남겨두는 것. 이것이야말로 진짜 성공한 운동입니다. 저는 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운동은 체력을 소모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쓸 체력을 저축하는 일이다. 오늘 100포인트를 다 써버리면 내일은 쓸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70, 80포인트만 쓰고 남겨두면 그 남은 힘이 내 몸을 고치고 다시 기운을 채워줍니다. 이것이야말로 장수와 건강의 비밀입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길을 걷고 계십니까? 무겁게 오래 매일 반복하며 몸을 혹사하는 길입니까? 아니면 가볍게, 다양하게, 회복을 존중하며 몸과 대화하는 길입니까? 오늘 이 질문에 답하는 순간 여러분의 내일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삶은 길고 우리는 여전히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웃으며 걸을 수 있는 힘, 여행 가방을 들고 계단을 오를 수 있는 힘, 아침에 눈 떴을 때 몸이 가볍게 느껴지는 힘. 이것들이야말로 우리가 지켜야 할 진짜 건강입니다. 그리고 그 건강은 바로 오늘 작은 습관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이제는 결심해 주십시오. 운동의 양보다 질을, 숫자보다 신호를, 꾸준함보다 유연함을 선택하십시오. 그렇게만 해도 앞으로 10년, 20년은 지금보다 훨씬 더 활기차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이제 이야기를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오늘의 교훈은 분명합니다. 운동은 오래 세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이에 맞게 똑똑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내 몸의 신호를 귀 기울여 듣고 필요할 때는 당당히 쉬는 것, 이것이야말로 현명한 운동의 길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표현해 주세요. 그래야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이야기와 지혜를 나눌 수 있습니다.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꼭 알림 설정도 해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내일이 오늘보다 더 가볍고 더 건강하며 더 환하게 웃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